안녕하세요. 행설수설. 오늘은 일본 침몰 중국 해체 과정에서 특히 침몰하는 일본 문명 해보는 두 번째 강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미중 패권 전쟁은 굉장히 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보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하게 돼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세계 중심국 리더 국가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문명과 중국 문명, 이 두 개의 문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그 일본 문명이 침몰한다는 거죠. 몰락하고 중국은 쪼개진다고 하네. 그 쪼개지면서 해체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일단은 남북 통일이 진행이 되면서 동북아의 최강자로 급부상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난 강좌들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동북아의 강자 패자가 될 때 반드시 일본과 중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할 때에 우리가 이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지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강자가 지금 일본 문명, 일단은 일본 문명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 문명에 대한 일본 문명의 특성과 어떤 특성들 때문에 일본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일종의 논리를 구성하는 강좌다, 논리를 구성해서 설명하는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강좌니까 일단은 저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된다, 이게요. 최근에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인 짐 로저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앞으로 일본은 망한다, 젊은이여 일본을 떠나라, 그렇게 아주 일본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어떤 충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라진다 100년 뒤에는,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 2050년은 일본은 범죄자들로 넘쳐나는 범죄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일본인들은 원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뭐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범죄 대국,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내몰리게 되기 때문에 범죄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그래서 몇십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많은 빈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로 탈출해야지 그나마 먹고 산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는, 이렇게. 자, 요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했어요. 팬데믹 버블로 한반도에 유례없는 기회가 찾아온다. 남북 통일로 인해서 한국이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돈을 빼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으로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사실 저의 논조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크게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런데 자연 환경 그러니까 이 지진 아주 끊임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끊임없이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그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 일본 도쿄 대지카 지진이 나서 뭐 일본이 바다 밑으로 상당 영토가 침몰할 수도 있는 어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그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상영을 했을 만큼 굉장히 위기의식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일본 역사 내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자연재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조건에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이게 섬나라다 보니까 이걸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인들은 이 자신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돼. 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원전의 그 후쿠시마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진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그 원자로가 그 무너지면서 멜팅 다운 되면서 그 일본 전역이 방사능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도 따지고 보면은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탈출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본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엄청난 노이로제죠. 그러니까 언제 그 재산이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생명이 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항상 불안에 떠는 삶이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든 뭐 버텨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이게 그 문명이 그 사무라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한 원인이 되는 건데 지금 일본이 저런 그 자연 환경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렇게 문명을 계속 유지하고 번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내재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건제 사무라이의 그 어떤 그 시스템이 너무나 강고하게 사실은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이나 우리 한국은 사실 중앙 집권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주나라 시대 때 봉건제를 했지만은 진시 황제가 천하 통일했을 때 그때 봉건제에서 9년제로 바꾸면서 중앙집권 체제로 사실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봉건제를 다소 가미를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은 그나마 중앙집권적인 어떤 국가 체제로서 중국은 계속 그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황제관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중국의 시스템은 황제관료주의다. 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그 모든 저 지역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국가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봉건제 국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지역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 사무라이 계통이라고 하는 무관들이라고 하죠. 무를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봉건제도를 보면은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천황이 있는데 이 천황은 일종의 이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 체제에 대한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 설정해 놓은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천황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게 아니고 천황은 이 통치 체제에 대해서 명분 정통성을 확인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천황은.
천황은 하늘로부터 어떤 권리를 받아가지고 이 막부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막부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 막부의 책임자를 쇼군,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막부 체제에 대해서 그 정통성, 그 명분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통치는 막부가 하고 있는 건데, 막부가 했다는 거죠. 이제 막부라는 게 있다는 건. 그래서 이 막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막부를 움직이는 최고 그 실권자를 쇼군이라고 하는 거죠. 쇼군, 장군이라고 합니다. 막부. 쇼군이 운영한데 장군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장군 밑에는 각 지역을 봉건, 그 지역을 할당받은 봉건 영주들, 그 사람들을 다이묘라고 하는 거죠. 다이묘. 그래서 중국 봉건 그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땅덩어리가 쪼개져 있는 거죠. 쪼개져 있는 데마다 다 다이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오다 노부나가, 여기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여기는 다케다, 아시나, 뭐 우에스기, 아마고, 모리, 오또, 뭐 미요시, 쇼소가베, 이런 식으로 1570년 전국 시대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이묘들이 지배를 했고, 이것은 명치 유신 때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묘들이 있고, 그 다이묘들이 그 무사들, 그러니까 그 다이묘들과 함께 무사들이, 그러니까 다이묘가 무사 중에서 상급 무사, 그걸 상사라고 하는데, 그 상사들은 또 그 땅을 또 쪼개가지고 또 이제 할당을, 봉토를 주는 거죠. 봉토를 줘서 무사로 삼고, 또 하급 무사들은 봉토가 아닌 어떤 월급 같은 걸 주는 거죠. 월급을 어떤 쌀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거죠. 쌀 같은 걸 줘야 하급 무사. 그래서 상급 무사와 하급 무사가 해서 상사, 하사 이렇게 둘을 구분한다는 상사와 하사. 그래서 권한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봉토를, 다이묘가 자기 봉토를 또 쪼개서 나눠줘 가지고 상급 무사, 요거는 쌀 같은 거, 이거를 급여를 받으면서 무사 역할을 하는 이런 개념이다. 요 밑에는 그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하나의 무사 통치,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묘를 중심으로 한 봉토에서 상사와 하사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데, 이것이 상사가 다이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칼로 암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닌자라는 게, 닌자라는 게 뭐야? 암살자들을 양성해가지고, 내가 다이묘한테 봉토를 받고 있는 내가 그 상급 무사인데 다이묘가 좀 힘이 약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닌자를 보내서 죽여요. 죽이고 그 위치를 또 차지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이 상당히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이렇게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무사 계급, 요 위층 계급과 이 하층 그러니까 지배자들과 피지배달 사이에는 그렇죠. 피지배자들은 항상 어때요?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려면은 항상 무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급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무사가, 상급 무사는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하급 무사는 걸어 다닌다. 이렇게 되면 상급 무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저기 그 농민 하나가 엎드려 이렇게 말 타고 오면은 그냥 바닥에 철퍼덕 엎어져가지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조금 들었다. 그래서 눈이 마주쳤다. 기분이 안 좋다. 이 상급 무사가 칼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그 수탈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죠. 여기는 끊임없이 지배하고 수탈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그 목숨 내놓고 살아야 되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자연재해에 의해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그 칼 아래 항상 그 놓여 있으니까 양방면에서 그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묘도 항상 막부를 자기가 막부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각 다이묘들끼리도 싸운단 말이에요. 영토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종의 그 군사정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 자체가 군사정권이다는 거지. 이 군사정권을, 한 지역을 군사정권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전시체제로 운영한다는 거죠. 항상 전시체제. 일본인들이 이런 흐름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군사정권, 전시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항상 동원돼야 되잖아요. 그 전시체제에 동원되는데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뭐 해야 돼?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항상 밟아야 돼. 밟아가지고 무조건 명령을 내리면은 그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데는 이렇게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일본의 그 수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능성.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본인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운데도 왜 스스로 이것을 바꾸려고 일반 민중이 일어서질 못하냐면,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체제 안에서 수능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능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배계급에 항상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배계급들은 농민이나 상인에,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전시체제니까 항상 작전계획이 있어야 된다면, 작전계획. 그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 작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행동 요령이 있어야 된다. 행동 요령. 가령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하라,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것들이 이 작전 계획, 행동 요령 매뉴얼에 다 쓰여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일본 시스템을 매뉴얼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본을 매뉴얼 국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면은 농민이나 상인이나 이 피지배자들은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코로나19 같은 게 원래 매뉴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안 나오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 원래 군사정권 전시체제는 항상 뭐예요? 이미 경험했던 것들에 기초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한 것에 기초에 작성된단 말이에요. 작성되고 보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을 할 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이 이제 코로나19를 일본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매뉴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피지배층인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수능적이고 눈치를 보면서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착해, 양심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 불평불만이 안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마음이 이중적으로 존재할, 이 수능성은 결국 뭐야? 이중성.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게 뭐야?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항상 미소 짓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골마 들어가고 그 악마적으로 어떤 증오 같은 게 이렇게 분노가 쌓여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이 일본 국민들이 이게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말로는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화병. 근데 한국인들은 화병이 있어. 화를 풀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본 국민들이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저항을 못 하잖아요. 수능적이 돼요. 쌓이고 쌓이는데도 그걸 풀질 못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역으로 이 무사계급은 항상 뒤통수를 칠 준비해야 돼. 예, 상사가 다이묘의 목을 칠 수가 있고 하사도 다이묘의 목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묘는 항상 불안에 떠는 거야. 언제 이놈들이 닌자를 보내가지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배신을 해서 등에다 칼을 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떠요. 이 다이묘도. 그러니까 이게 밑에 피지배 계급과 상위 계급은 엄청난 그 격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정치인들이 사실 상위 계급인데 일본 정치인들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양심도 없는 놈들이고, 왜? 이놈들은 있는 그대로 얼굴 드러낼 수가 있는 존재들이나. 하지만은 이것도 뭐예요? 상사나 하사는 그대로 얼굴 드러낼 수는 없죠. 뒤에서 암약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그 약삭 발음,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그 어떤 그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이 안에서도 끊임없이 충성하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 또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리를 이 다이묘가 해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을 이때 전국시대, 요거는 이제 전국시대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 토쿠가와 막부가 이렇게 정립이 되기 전에,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책이 대망 시리즈가 있어요. 대망 시리즈가 있는데, 토쿠가와 이에야스, 덕청가강을 중심으로 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등이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엽에 걸친 일본의 전국 난세를 평정하고 통일을 이뤄내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야마오카 소아치라는 분이. 근데 요 대망이란 책도 제가 좀 읽어봤지만은, 그래서 제가 게임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신장의 야망이라고. 오다 노부나가 신장에는 오다. 신장의 야망. 그래서 이 오다가, 원래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통일을 해놨어요. 근데 오다가 어떻게 살냐면, 이거로 봐도 오다는 뭐야? 하나의 다이묘야란 말이야. 이쪽에 다이묘인데, 오다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언제 닌자가 와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 방에서 자다가 또 저쪽 방으로 옮기고 옮겨가면서 자는 거예요. 항상 정해진 거처에서 앉아요. 오다는. 또 자기가 닮은 사람 있잖아요. 닮은 사람들을 이렇게 갈 때 닮은 사람들을 몇 세워놓고 가는 거야. 헷갈리게. 하지만 그런 오다도 결국 아케치 미시 때인가 무사 집단, 그가 이끄는 무사 집단에서 오다도 결국 배신을 당해서 결국 불타 죽습니다. 절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런 식의. 거의 다 통일해 놓은 오다도, 그러니까 다이묘도 항상 불안에 떨며 사니까 어때? 다이묘도 항상 부하들 눈치를 봐야죠. 그렇죠. 부하들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부하들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하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 무사들을 감시해야 돼. 계속. 충성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 이런 것은 일종의 중국으로 보면은 한비자가 얘기하는 법가 개념이에요. 법가적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짓밟을 땐 짓밟고, 그러니까 욕망의 존재로 보고 언제든지 내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놈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이거를 어때?
철저하게 관리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체제하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들 바뀌게 이것이 뼛속. 그래서 일본에서 파벌, 뭐 아베 파벌, 뭐 스가 파벌, 이 파벌이 따져보면 다이묘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이묘들이 파벌들 간에, 또 파벌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파벌들 간에 이 싸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옛날 무사 집단 싸움이 뭐예요? 정치 집단의 파벌 싸움으로 지금 옮겨가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화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왜 공업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일본은 공업에 강했는가? 일본은 왜 세계 경제 2위가 됐고 공업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는 뭐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 현실적인 그것에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현실적으로의 강함.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관념을 추구하는데, 명분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건 다 개같은 얘기고, 내가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강한 자가 옳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은 강자에 굴복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문화가 왜 생기겠습니까? 강자에 굴복하고 약자를 짓밟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현실에 살아가는데, 이런 치열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강자가 눈에 보이면 바로 굴복해야죠. 마음으로는 굴복을 안 해도 겉으로는 굴복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단 말이야. 왜? 자기가 힘이 세질 때까지. 그리고 약자는 뭐예요? 약자를 짓밟아야지 자기한테 기어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지매라는 게 문화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이런 문화 자체가 이게 체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게 굴복하면서, 강자에게 마음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고 언젠간 뒤통수를 쳐가지고 내가 그놈을 능가하는 자리 차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런 식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짓밟고, 그 사람들이 강해지는 걸 강하지 못하게 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만 아프면 끝나지만은 일본인들은 남이 잘 되면은 잘 되지 못하게 뒤에서 온갖 공작을 벌인다, 그런 식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겉으로는 눈치 안 채게 버리는 건 이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한 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강한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건 뭐예요? 물질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물질. 어떤 관념이나 이상, 이념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추구한다. 그래서 일본의 문명을 일본 문명을 증물적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 물건, 물질. 한국인들은 정신적 문명이에요. 한국인들은 선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한국은 문 위주의 선비 문화고 일본은 무 위주의 물질 문명이란 말이에요. 한국인은 정신 문명이고
일본인들은 물질 문명이니까 일본인들은 물질 자체에 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을 누가 잘 쓰냐에 따라서 강한 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길래 오다가 어떻게 해서 전국을 제패를 하게 되냐면은, 여태까지는 오다가 여기 싸울 때 얘네들은 항상 검을 들고 싸웠는데, 오다가 한 일이 뭐냐면은 조총을 도입한 거예요. 오다가 사실은 조총이라는 게 이미 있었지만 이때 조총이라는 거를 이쪽에 군대 조직으로 형성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갔더니 조총부대를. 그러니까 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공격했잖아요. 할 때 항상 조총부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총부대를 오다가 만든 거예요. 오다가, 그러니까 항상 뭐야, 검이 날아오기 전에 멀리서 총으로 쏴면 죽이면 그게 훨씬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더 강한 것들을 얻는데,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강한 것을 얻게 해주는 그 무기, 그 공업적 능력, 이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그 문명이 그래서 직물적 문명이고, 물질 문명이고, 공업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업 문명. 그래서 일본이 왜 세계의 공업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원래 이런 특성들 때문에, 직물적 문명 특성, 이 현실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자신들을 강하게 만드는, 부강하게 만드는 그것에 집중을 할 때 그 부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루는, 그 물질을 강화하고 뭐 그런 것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아주 탁월한 원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명적 특성이. 이거는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무사들이 현실적으로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강한 것을 보유하게 해주는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원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업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왜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왜 일본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또 이 자체의 원인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